네, 써니요. 이 친구가 조연수란 친구인데 대학교 때 이제 철학과 해서 친구로 지냈는데 지금은 그 능인대학원에서 선불교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선불교. 그래서 이제 이 여기가 이제 공부하는 톡방인데 저한테 어 6조 단경을 좀 봐라. 그래서 어차피 제가 6조 단경을 왜 보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볼 시간은 없고 유튜브에서 들을 건데, 중용이라는 그 천명지휘성을 이해하려면 그 성이라는 글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명이라는 게 유교에서는 공자가 지천명이라고 할 때 나이 50, 거기서 천명이 나오고, 성이라는 것은 견성할 때 불교에서도 그 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적 성, 유교적 성, 불교적인 명, 유교적인 명, 이거를 동시에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중용의 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천명지휘성을 동사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하려면 요거만 가지고 거의 한 30페이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용책을 쓸 때. 그러니까 이게 뜻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천이 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상태를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이 된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사예요, 동사. 제가 이걸 왜 동사로 해석하는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성을 솔하려 하는 방법을 도라고 한다. 예. 그런데 천이 명하려 하는 상태인 성을 솔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길을 찾아서 그것을 좀 더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동사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천명지휘성, 솔성지휘도, 수도지휘교를 그렇게 약간 동사적으로, 중용이 아니라 약간 중도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어원학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의성어, 의태어에서 뜻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 한자에 대해서 중국어 발음이 있는데, 중국어 발음이 먼저냐, 한국어 발음이 먼저냐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천명 할 때 중국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텐밍 이럴 거 아닙니까? 텐밍. 우리는 천명 그러고 중국 텐밍. 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원조냐? 텐밍이 원조냐? 천명이 원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골문 당시에 아주 오랜 그 한자의 그 초기에 사람들은 밍이라고 더 많이 밍 맞나? 아무튼 그렇게 불렀을까? 명이라고 불렀을까? 텐이라고 불렀을까? 천이라고 불렀을까? 뭐 이제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그거보다도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명이라는 소리 글자를 보면 이름명, 어두울 명, 그다음에 운명할 때 목숨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이 세 가지가 서로 통합니다. 예. 자, 목숨명에는 우리가 운명할 때 그 명에는 그 글자를 잘 보시면 천막이 나와. 위에 이렇게 넓은 사람이 천막이 나와. 지붕 같은 게 나와. 또 한 번 더 가려. 그 다음 옆에 또 천이 나와. 그리고 입구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게
빛을 가린 거예요. 그게 빛을 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약간 거기에 대한 뜻도 있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한계를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평행우주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신이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인간의 그 어떤 개성이라는 것이 명이라는 그 목숨명 천명예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름명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 불러버렸을 때 물론 풀을 꽃이라고 불렀을 때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꽃을 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명이거든요. 명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한계를 지어버려요. 이름이. 자, 빛을 가린다는 측면에서 어두울 명하고 통하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한계,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그게 이름명, 어두울 명, 목숨명이 같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도라는 것도 칼도하고 길도는 분명히 또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만히 언어를 명상을 이제 제가 예전에 자주 했던 건데 자전을 딱 펼치고 그 한 소리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한자들을 쭉 보면서 그 한자들의 연결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왜 높을 코하고 외로울 코는 같은 코냐 이거죠. 옛 코, 옛 코, 외로울 코, 높을 코, 또 뭐가 뭐 쓸 코, 뭐 이런 식으로 또 써. 외로우면 또 써. 그렇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그 음가가 같은 한자는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가 좀씩 나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천명주의성 하나를 해석을 하려면 그 어원화까지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할 게 정말 많고, 그래서 선불교나 원불교에서 정의하는 성에 대해서 먼저 다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나서 서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방에서 공부하는 톡방인데 이 무주한유 원장이 무슨 공사가 그 건물에 공사가 있어서 영동 도서관에 간 거예요. 그 거기서 책을 빌렸어. 아니 도서관 게 아무튼 가서 빌려서 읽었겠지. 갔다가 왔겠죠. 그게 제목이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인데,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이게 2015년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막 읽으려고 하는데 화폐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그 선본홍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선본홍제. 선본홍제? 선본홍제? 이 책을 읽고 선본홍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선본홍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책을 사려고 봤더니 우와, 절판돼가지고 중고값이 새거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막 3만 원, 5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책값이. 그래가지고 19,500원짜리인가를 해서 시켜서 이제 곧 올 건데, 딱 해놓고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책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정말 이것만 봐도 깜짝 놀랄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하는 거야. 이 철학자가 이 책 쓰고도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67년생이더라고요.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찰스 아이젠스타인.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 그래서 신성한 투자, 신성한 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신성한 돈의 시대가 온다.
뭐 켄 윌리버 같은 통합 사상가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선본홍제와 신성한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성한 경제로의 전환, 정신과 물질의 분리가 치유되어야 하고 경제와 영성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서평 같은데 보면은 그 화폐의 그 타락 이런 것도 나오고 새로운 경제를 사는 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새로운 경제를 사는 법. 자, 18번부터 23번까지 챕터를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선물 문화의 재학습. 고대로부터 다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선물 문화를 재학습해야 된다. 축적하지 않는 삶, 순환. 우리가 왜 돈을, 자본을 축적하게 되죠? 공포. 그 공포를 왜 만들죠? 지배를 하기 위해서. 공포. 이 지배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아무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게 19번 축적하지 않은 삶, 20번 올바른 생계수단과 신성한 투자. 올바른 생계수단과 신성한 투자. 선물 속에서 일하기. 챕터가 선물 속에서 일하기. 21번 22번 공동체와 측정 불가능한 것.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측정 불가능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미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동력. 그리고 그 동력하고 제 그림이 연결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는 기축통화의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화본기통이죠. 23번 새로운 물질주의. 이 챕터가 3번 챕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새로운 물질주의. 그리고 재밌는 챕터도 여기자 화폐. 돈을 쌓아둘수록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을 썩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가장 좋은 곳에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돈을 쌓아놓지 않아서 요즘에 좀 힘든데 이제가 올라서 어쨌건 제가 살아온 방식인데 이게 돈을 썩게 하지 말자. 지금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 서문이 참 재밌어요. 자,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예술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다. 예술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예술과 일. 선본홍제하고 호모 루덴스하고 화본기통하고 이게 이 말에, 이 작가가 한 말에 싹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예술과 예술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뭐예요? 태초에 선물이 있었다. 태초에 선물이 있었다. 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제가 그냥 검색해서 꼭 한번 우리 아민구님들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 책을 검색해서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에 서문하고 추천사하고 목차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선본홍제와 화본기통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이미 2015년에 한 권의 책으로 아예 다 정리를 해놨구나. 이 책을 몰랐다니까. 얼마 전에 알았다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시성인데 이렇게 서양에서도 이런 걸 정리해 놓은 학자가 있고 저는 이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실천하려고. 정말 발화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방아쇠. 자, 신성한 경제, 신성한 투자, 신성한 돈의 세상이 오고 고대로부터의 선물로 시작된 그 경제 패러다임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진화하게 된다. 라는 것이 그 전환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는 그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단 실천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아미고님들하고 저하고
신성한 투자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책 오면은 또 제가 읽으면서 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인공지능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김부겸 전 총리에게 연하장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김부겸 총리에게는 자기가 이제 나중에 대선에 나갈 생각이 있었고 사단법인 지아트와 함께 가자라는 제안을 이제 그쪽 사무관이나 그쪽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죽이기 하고 있는데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의외로 뭐랄까 그래서 정적을 없앴는데 더 센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김부겸 말고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소고기가 왔는데 정춘숙 의원이 이렇게 소고기를 보냈어요. 정춘숙은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 같이 저랑 조합원인 의원님인데 이제 그냥 보내진 않겠죠. 제가 전에 출판기념회 때 후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답 차원에서 온 것 같고요. 자,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생각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인공지능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디 교수인데 지금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익산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게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아직 위치가 안 나왔어. 무슨 얘기냐면 전에 왕국면 식품 클러스터 주변으로 하려다가 그게 어디냐? 야, 지도가 익산 지도입니다. 이걸로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가 왕국면인데 여기가 익산 IC고 여기가 삼내 IC예요. 그리고 춘포 창발이 여기가 있어요. 저는 삼내 IC 쪽으로 오는 게 더 좋겠죠. 코스트코가. 그래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IC 옆으로 가야 돼요. 교통 때문에 인터체인지 옆으로 가야 되는데 왕국면이 넓어요. 이렇게 익산 IC도 왕국면이고 삼내 IC도 왕국면 바로 옆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올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새로운 지주와 협의가 끝났다. 그러니까 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데가 좀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고 지금 쿠팡도 지금 완주에서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캔슬되고 그랬는데 쿠팡이 지금 전라북도권에 어디 하려고 계속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땅을 계속 찾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 왕국면 어딘가라고만 신문에 나와가지고 지금 어딘가 찍지를 못하겠는데 저는 춘포로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춘포로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여기 아니면 여기로 지금 익산 IC랑 가깝거나 삼내 IC랑 가깝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수변 도시인가는 아마 여기가 되지 않을까. 되게 넓어요. 여기가 그 만경강 변이기 때문에 후보지가 이렇게 넓어요. 근데 여기가 될 확률이 좀 높다는 얘기가 소문이 있어요. 아직 이렇게 지역을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총선 끝나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자, 넘어가고요. 자, 오랜만에 시사인에서 제가 다른 거 안 봅니다. 다른 기사 안 봐요. 딱 목차 보고 나서 특정 정치 기사는 제가 잘 안 봐요. 비판 안 보고 이렇게 AI에 관해서 나왔길래 이번에 그래서 이건 봐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그 우리 아미고즘 중에 그 경희대 교수님 있잖아요. 김재인 알 것 같은데 김재인 비교문화연구소 이따 아는지 이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더 인문학이 중요하고 그래서 더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과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아무래도 기존 교육계는 지금 교육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딱 이 사람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실 이 사람 비판하려고 지금 이거 집어든 거예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빨리 검색할 거 아니냐. 저는 이따위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기자의 질문인가? 자, 이제 인간들은 질문만 잘하면 되나? 공부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이 질문도 좀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제 뭔가 이슈를 던지기 위한 질문이겠지만 살짝 좀 무식한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또 대답도 무식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 질문도 이상한데 대답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이 내모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찍는 건데, 자, 이게 왜 이상하냐면 질문이 곧 공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질문하고 공부를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우리 아미고님들은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잘 아실 건데, 이게 뭔가 질문하고 공부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지금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왜 질문이 공부예요? PBL 있잖아요, PBL. 피나머넌. 과거의 현상, 현재의 현상을 관찰한다. 첫째, 피나머넌. Based Learning. 피나머넌 Based Learning, PBL. 그 다음에 Problem. 현상 관찰하다 보면 Problem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뭔가 의외성이라든가 문제를, 또 복잡성이라든가 의외성이라든가 복잡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프로블럼을 발견한 다음에 해법을 프로젝트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서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예요. 플랜을 짜는 거예요. 플랜. 이거 어떻게 해법을 짜보는 거야 한번. 그게 Problem Based Learning에서 Project Based Learning으로 가는 거예요. 3PBL이에요. 그게 3PBL. 제가 책에서 썼던 거예요. 3PBL. 그렇기 때문에 3PBL에서 피나미넌에서 프로블럼을 찾아내는 것도 질문이고, 프로블럼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해내는 것도 질문이에요. 그것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곧 공부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공부야. 가장 바람직한 공부. 예전에 노트북인가 태블릿 PC인가를 인도의 시골에 이렇게 담벼락에다 박아놓고, 태블릿인 것 같아. 터치하면 뭔가 막 실험을 한 게 있어. 실험을 한 게. 그러니까 인터넷도 모르는 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냥 태블릿, 휴대폰 하나 던져준 거야. 그냥 이렇게 넓은 걸로. 애들이 시간이 남아돌잖아. 막 터치하다가 고수가 돼요. 거기서 고수가 돼. 네. 거기서 아무것도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터치하는 게 뭐예요? 호기심에 의한 터치는 그 자체가 질문인 거죠. 이제 요즘 애들은 그 질문을 터치로도 하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질의응답으로 질문을 했겠지만 요즘에는 터치로도 질문을 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물론 지식을 더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야, 제가 이제 많이 알아야 질문도 잘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의 공교육의 체계를 정당화시키는 걸로 악용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악용되고 있다. 이 말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했다 하면서 또 악용한단 말이죠. 반대죠. 순서가 반대죠. 무슨 얘기냐면, 자,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질문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질문을 자주 해야 더 많고 더 좋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질문과 공부를 이분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다가 순서를 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 교수님이 이러고 있으니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 진짜 너무 안타깝고. 자, 그럼 창의성에 대해서 그러면 해야 되겠죠. 논의를 해야 되고. 창의성이 도대체 뭐냐. 창의성이. 좋아요. 집단적 기억, 사회적 기억이 중요하기도 해요. 그 개인적인 어떤 변수에다가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칙셀트미아이가 창의성은 시스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시스템적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시스템이 이게 호기심을 허용하고 그것을 각자 스타일대로 뇌과학 얘기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깊이 파는 스타일, 넓게 막 보물찾기 하듯이 하는 이 스타일이 있고, 보물을 찾는데 막 삽질을 깊이 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스타일대로 각각 아이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의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가 하나의 구조가 잘 나오면 딱 해결될 문제인데, 변죽을 때리는 듯한 느낌들이 이 인공지능과 창의성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읽어보면 이제 되게 짜증이 많이 나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도, 언어의 습득이라는 것도 제가 애들 교육할 때 10살 이전의 감각 체험이 언어와 결합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사고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이라는 것과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천명에서 목숨명자하고 어두울명하고 이름명이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로 다시 좀 연결이 되는데, 언어가 언어로만 학습이 되면은 명과 명, 비상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뭐 사과면 사과, 물감이면 물감, 빛이면 빛, 이름 어떤 그 명사라는 것은 동사적 아우라를 동시에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제 그림 태양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는 어떤 그 수행하는 사람처럼 정지된 그림에서 이글거리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정의된 그 어떤 이름에서 아우라와 이글거리는 열을, 빛을 느껴야 돼. 빛과 열을. 언어와 단어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을 막 배운 다음에 그러니까 언어를 통한 언어의 학습,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게 뭔지를 모르는데 저거에 대해서 체험하고 맛을 보고 온도를 느끼고 하다가 이게 인두라는 거야? 뜨겁네.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인두라는 거였어. 자, 인두라는 이거야. 이렇게 생겼어. 한 다음에 박물관에 쫙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창의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체험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언어화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름에 갇히지 않는 창의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 규칙이나 법칙이나 한계를 박스 밖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을, 감각적인 사고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직감력하고 통찰력의 매개체가 될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언어 중심의
인문학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계속 언어에 대한 사랑,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인문학을 이 사람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심해서 또 동그라미 쳐놨어요 지금. 이거 뭐 저는 이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는 거지 이 사람 누군지 이제 얼굴 보여주면 안 되겠네. 아무튼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경희대 교수님인데 굉장히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창의성과 또는 그 사이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위한 인문학의 정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다시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정의가 다시 범위 정의 그리고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는 미리 다 생각을 해둔 게 있고 그걸 책으로도 썼는데 이제 여전히 이런 인터뷰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용책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비판해 가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논의가 있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서 제가 또 책을 쓰겠죠. 까먹으니까 이거 놔뒀다가 중용책 쓸 때 좀 써먹어야 되겠네요. 이걸 봐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제가 책에다가 중용책에다가 최근에 찾은 아주 중요한 글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공유해보는 거고요. 덥네. 자 그래서 이거 계속 초신성들이라는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좀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바뀌어서 잘 모르실 거지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선풍기를 돌려서 말리면서 하면은요 이게 제가 하다가 만약에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말려 있으면 이게 풍선처럼 좀 밀려요. 이게 속은 안 말라 있고 겉이 물감이 말라 있어. 살짝 밀리는 정도로 끝나요. 근데 얼른 다시 바로 잡아요.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어. 덜 마른 상태면 달리 나버려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말리면서 그림을 그려야지 제가 오히려 시간이 절약이 돼요. 물론 다른 거 그리다가 이리 와도 되지만 얘가 좀 좁다 보니까 많이 말렸고 다시 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